강민호는 한때 성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헌신적인 가장으로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이유진과 그의 자부심이자 기쁨인 아름다운 딸 강서윤이 있었다. 민호의 명석한 두뇌와 성실함은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그에게 훌륭한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내 유진이 부패한 경찰서장 박성철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배신감은 민호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지만 더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서장은 민호에게 가정폭력 혐의를 씌웠고 조작된 증거와 강요된 진술로 가득 찬 신속한 재판이 이어졌다. 민호의 진술. 강민호는 5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고난 가득한 5년의 세월 끝에 그가 일궈온 모든 것을 잃었다. 출소하는 날, 민호는 정문 앞에서 전처와 딸,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민호는 접근 금지 명령을 근거로 교도관에게 다른 출구를 물었다. 민호의 망설임을 이해한 교도관은 복잡한 복도를 지나 그를 후문으로 안내했다. 밖에서 유진은 교도관에게 민호의 출소에 대해 물었다. 그가 후문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진은 그가 더 이상 자신과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떠올리며 민호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지나온 6년을 되새겼다. 그는 유진과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딸 서윤을 지극히 사랑했던 행복한 남자였다. 민호는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을 만들고 정교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재능을 가진 40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정부 관련 일을 했기에 강력한 보안이 필요했다. 그의 집은 가족이 살기에 충분히 넓었고 넓은 정원과 자연보호구역에 접한 사무실이 있었다. 민호는 20대 때 성공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 도구를 개발해 번 돈으로 그 집을 지었다. 민호는 키 188cm의 몸무게, 86kg의 평범한 체격이었고 짙은 금갈색 머리에 연갈색 눈을 가졌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좋아했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했다. 내성적이었지만 사려 깊고 매력적이며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 독서를 즐겼으며 한 번 본 글귀는 몇 년 동안 기억할 수 있었다. 6년 전 박 서장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거 지역의 신호등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민호에게 요청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박 서장은 유진에게 반하게 되었다. 민호가 프로젝트를 마치고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 낯선 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호는 손님이 온 줄 알았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아내가 경찰서장과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다. 박 서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 자기야. 이 친구한테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할 때까지 잠시 자리를 비켜주지. 유진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박 서장이 가랑이를 긁으며 나갈 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어른답게 대화로 풀 수 없을까? 그녀가 민호에게 물었다. 분노로 차갑게 식은 민호가 대답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짐 싸서 꺼져. 아니, 그냥 이 일을 받아들여. 곧 끝날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후회하게 될걸. 당신이 이혼 소송을 내면 내가 다 가져갈 거고 당신은 서윤이를 다신 못 보게 될 거야. 당신 미쳤어? 내가 그걸 허락할 것 같아? 민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필요했고 곧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이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협박하고 있어. 난 협박당하는 거 질색이야. 난 나갔다가 6시에 돌아올 거야. 그 정부랑 계속 있든지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는 사라져 있어. 유진은 말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5분 후 민호는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변호사이자 친구인 김승현이 도착했다. 둘은 절친한 사이였기에 이른 만남이 가능했다. 민호가 물었다. 커피 마실래? 응, 블랙커피에 물 좀 타줘. 내 커피는 너무 진해. 승현이 물었다. 무슨 급한 일이야?
민호는 박 서장과 유진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과 협박당한 일을 설명했다. 유진의 태도에 승현은 충격을 받았다. 박성철이라니 정말 최악이네. 그는 부패한 놈이야.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해. 민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너에게 위임장을 줄게. 서류를 뽑아오면 서명할게. 이혼 절차를 시작하자. 승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려 할 때 5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그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누가 강민호야? 한 명이 소리쳤다. 나다. 민호가 중얼거렸다. 당신을 체포한다. 경찰이 말했다. 이유가 뭐야? 민호가 물었다. 당신의 아내와 딸이 당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뭐라고? 난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어. 딸은 어제부터 보지도 못했다고. 그날 아침 승현이 개입했다. 민호야, 입 다물어. 당신들 내 의뢰인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그가 물었다. 강남 경찰서다. 경찰이 대답했다. 조심해, 민호야. 나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민호가 끌려갈 때 승현이 소리쳤다. 승현은 USB를 챙기고 약혼녀 지수에게 알린 뒤 경찰서로 급히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1시간 동안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그는 민호가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서장의 의도를 눈치챈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판사는 스피커폰을 켜라고 요구했다. 나는 올랜도 판사요. 경찰이 강민호 씨의 변호인이 접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정오도 되기 전에 3번이나 이송하다니 아주 이상하군. 경찰은 머뭇거렸다. 아닙니다, 판사님. 그저 행정적인 실수일 뿐입니다. 강민호 씨는 지금 제2지구대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리고 아무런 피해 없이 강민호 씨를 접견하게 하시오. 자, 이제 기록을 위해 당신들의 성함과 직급, 배지 번호를 말씀하시오. 훈련받은 경찰들이었음에도 둘은 땀을 흘렸다. 통화가 끝나고 서장은 승현을 제2지구대까지 호송하겠다고 제안했고, 그곳에서 승현은 유치장에 갇힌 민호를 발견했다. 승현은 녹음을 시작했다. 그들이 너와 대화하려고 시도했니? 민호가 대답했다. 응, 나를 협박했어.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리겠다고. 유진과 서윤이를 때렸다고 인정하라고 하더군. 난 변호사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어. 그들이 널 어떻게 대했니? 물도 못 마시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 그러다 갑자기 멈추더니 역겨운 차 한 잔을 주더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 미안하다, 민호야. 모든 게 너무 치밀하게 계획됐어. 이송된 적이 있니? 아니, 체포된 이후로 계속 여기 있었어. 승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형사사건은 더 적합한 동료에게 맡길게. 난 내 이혼 소송을 처리할게. 동의하니? 민호가 답했다. 응, 그렇게 해줘. 위임장은 잊어버려라. 6개월 후 법정에서 민호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사진 증거, 유진과 서윤의 증언, 그리고 정체불명의 여성 2명의 진술은 그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민호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었다. 검사 과정에서 그의 하드드라이브가 파손되었기 때문인데, 그는 자신의 백업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검사는 민호를 나쁜 아버지이자 더 나쁜 남편으로 묘사했다. 유진과 서윤은 불쾌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았다.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할 때 민호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판사는 그에게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민호는 박 서장의 영향력 때문에 형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선고가 내려지자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비명을 질렀고, 서윤은 오열했다. 박 서장은 비열하게 웃었다. 그 후 한 여성이 유치장에 있는 민호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호는 그것을 변호사 승현에게 전달했다. 복역을 시작한 지 2주 후 승현이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면회를 왔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와 박 서장이 주도한 서윤의 입양 서류가 들어 있었다. 민호는 고통 속에서도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유진의 요구 사항을 검토했다. 집을 반으로 나누자는 내용이었다. 또한 5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와 서윤이를 위한 교육기금을 요구했다. 승현은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고주파 발생기를 켰다. 민호는 그 집이 결혼 전부터 자신의 소유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집이나 교육 기금 대신 일시불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줘.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알람을 끄기 전 반대 제안을 준비했다. 승현이 투자 기금에 대해 묻자 민호가 답했다. 유진에게 언급한 적은 있지만 액수를 말한 적은 없어. 시청에서 신호등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은 지불했니? 아니, 아직인 것 같아. 승현이 답했다. 그것도 청구해줘. 내 수입료는 2억 원이다. 앞으로 내 도움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 민호가 말했다. 승현은 친구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5년형을 살게 된 것에 슬퍼하며 떠났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원하는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청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내야 했다. 다음 날 민호는 새로운 감방으로 옮겨졌다. 교도소장의 훈시가 끝난 뒤 그는 수감시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교도소 최고의 실세인 마동철을 만났다. 동철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관찰하다가 예의 바르게 헛기침을 했다. 동철이 으르렁거렸다. 내가 글씨 못 쓴다고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넌 죽는다. 민호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나 보군, 동철 씨. 동철이 놀라며 물었다. 네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놈이네. 난 8살 때부터 노가다를 뛰었어. 무엇을 쓰고 있었니? 물어봐서 미안해. 민호가 물었다. 할머니께 드릴 편지야. 다음 주가 87세 생신이거든. 동철이 답했다. 네가 불러주는 대로 내가 대신 써줄까? 난 글을 잘 써. 민호가 제안했다. 아니, 내가 직접 쓰고 싶어. 내가 다 쓰면 네가 다시 깨끗하게 옮겨 적어줘. 동철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 동철이 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좋아했다. 조심해. 혹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싶니? 내가 가르쳐 줄게. 민호의 제안에 동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가 속삭였다. 민호는 빠르게 대답했다. 내가 왜 그러겠어? 노력하는 모습은 도와줄 가치가 있어. 난 민호야. 내 이름은 뭐야? 난 마동철이야. 웃지 마라. 다들 나를 K라고 불러. K는 세계에서 2번째로 높고 가장 위험한 산이지. 그 명성에 걸맞게 살아봐, 동철아. 민호가 미소 짓자 긴장감이 풀렸다. 동철은 민호에게 내용을 불러주었고 민호는 그가 베껴 쓰기 쉽게 정자로 다시 써주었다. 곧 수업이 시작되었다. 2주 후 민호는 예상치 못한 면회 호출을 받았다. 형은 그를 의절했고 승현은 다음 주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면회실에서 민호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딸,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교도관을 보았다. 민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구경하러 왔나 보군.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기회겠지. 그는 교도관을 향해 돌아섰다. 끝났습니다. 방으로 보내주세요. 뒤에서 유진이 울먹이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 씨, 제발 기다려줘요. 그는 말없이 떠났고 문은 쾅 닫혔다. 민호는 교도관에게 물었다. 앞으로 저들의 면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저들은 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지만 나를 조롱하려고 왔습니다. 교도관은 소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승현과 민호는 작은 회의실에서 만났다. 승현이 소음 차단 장치를 꺼냈다. 수정된 이혼 제안서를 가져왔어. 민호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돈을 더 달래? 아니, 유진이 너와 대화만 해준다면 위자료를 절반으로 깎겠대. 승현이 설명했다. 미안하다, 승현아. 그녀와 대화하느니 5억 원을 더 손해보는 게 나아. 민호가 단호하게 답했다. 민호야, 아주 비싼 거절이야. 승현이 경고했다. 알아. 하지만 그건 그냥 돈일 뿐이야. 내 말을 전해줘. 승현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다. 더 도와줄 건 없니? 민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응, 유아용부터 성인용까지 단계별 독서 교재가 필요해. 단계별로 2권씩. 승현은 입을 쩍 벌리며 물었다. 왜? 그걸로 뭘 하려고? 감방 동료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어. 민호가 설명했다. 승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너답다. 민호야, 내가 준비할게. 다음 주. 민호는 책꾸러미를 받았고, 이는 교도관들과 죄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한 교도관이 꾸러미를 열어보고 민호의 지적 수준에 대해 한마디 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침묵을 지켰다. 방으로 돌아오자 동철은 그 말에 화가 나 있었지만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진실을 알면 돼. 이 책들부터 시작하자. 나중에 퀴즈를 낼 테니까 꼼꼼히 읽어. 왜 책을 읽어야 하지? 그냥 읽어둬야 사람들이 날 더 이상 속이지 못하니까. 동철이 투덜거렸다. 내 생각이 틀렸어. 독서는 어휘력을 키워주고 많은 걸 배우게 해줘. 신문과 책은 아주 흥미로울 거야. 일단 읽기 시작해봐. 비밀로 하고 말이야. 민호가 조언했다. 동철은 투덜대면서도 대답했다. 알았어. 네가 내 친구니까 하는 거야. 우리 친구 맞지?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동철의 커다란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넌 내 처음이자 유일한 친구야. 민호는 동철이 외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느끼고 그것을 바꿔주고 싶었다. 어느 날 민호가 온몸에 멍이 든 채 방으로 돌아왔다. 동철은 읽던 책을 던져두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누구냐, 민호야? 박 서장이 보낸 놈들이야. 집을 넘기라고 하더군. 민호가 간신히 대답했다. 내가 굴복할 때까지 계속 이럴 거야. 동철이 경고했다. 상관없어. 그 집은 내 소유고 나에겐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야. 민호가 선언했다. 동철은 가해자들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민호는 의무실로 가기 전 4명 중 1명의 특징을 설명했다. 다음 날, 그 4명은 모두 의무실 신세를 지게 되었고, 교도소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강민호를 건드리지 마라. 다음 달 동안 동철은 배움이 빠르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임을 증명했다. 그는 다른 죄수들을 민호에게 소개하기 시작했고, 민호는 어느새 강 박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감자 10명 정도가 모인 수업에서 그들은 출소 후의 삶과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다. 많은 이들이 기회가 없어서 다시 범죄의 탐에 빠진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민호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각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제빵사였던 한 남자는 빵집을 열고 싶어 했다. 민호는 그에게 사업 계획서를 써보라고 했고 그것을 수학 연습이라고 불렀다. 동철은 보안 쪽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이 필요하다는 건가? 내가 내 보안 팀장 해라. 동철이 깊고 낮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승현이 면회 왔을 때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민호는 출소자들의 창업을 돕는 투자 기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승현은 법적인 부분을 맡기로 했고, 민호는 재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둘은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승현이 유진의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생활비 지원 없이 예금의 절반만 받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승현을 설득해 민호와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집이나 서윤이의 몫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이 서류들은 6개월 만에 바뀐 유진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민호는 다시 독신이 되었고 그와 승현이 설립한 투자 기금은 성공을 거두어 많은 출소자가 직업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왔다. 민호는 교도소 내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 문제를 일으키는 신입들은 즉시 제압되었다. 민호는 이제 교육을 위한 개인 공간까지 갖게 되었고, 이는 수감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 교도관들의 업무를 수월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그에게 왜 가석방 명단에 이름이 없는지 물었다. 민호가 답했다. 교도소장이 박 서장과 친구라서 늘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립니다. 게다가 전 가석방을 원하지 않아요. 박 서장의 부하들이 저를 다시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전 1년 뒤에 만기 출소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묻자 민호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아니요, 전 서장과 전처에게 함정에 빠졌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더 이상 정의로운 법치 국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민호가 답하자 그녀는 그게 전부인가요? 라고 물었다. 네,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민호가 덧붙였다. 아니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수감자들은 즐겁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민호는 면담 후 자기 방어 수업으로 향했다. 동철은 그에게 적을 빠르고 철저하게 제압하는 기술을 강조하며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 거의 4년 동안 민호는 동철의 요구에 따라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키웠다. 마지막 공격 사건 이후 동철은 그에게 비열하게 싸우는 법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체육관에서 감방으로 가는 길에 교도관이 민호를 불러 세웠다. 교도소장님이 지금 당장 보잔다. 젠장, 또 무슨 일이지? 내가 사고라도 쳤나? 민호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샤워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가야 하나요? 지금 당장이다. 샤워는 나중에 해. 교도관이 답했다. 5분 후 민호는 소장실로 들어갔다. 소장은 교도관을 내보내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속으로 샤워부터 했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하며 침묵을 지켰다. 소장이 물었다. 네가 컴퓨터를 좀 한다고 들었다. 컴퓨터에 대해 좀 아나? 정말인가? 예전 직업이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소장님. 민호가 답했다. 컴퓨터에 대해 얼마나 잘 아나? 소장이 계속 물었다.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소프트웨어 문제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좀 힘들겠지만요. 컴퓨터는 멀쩡해. 자, 이제 문제를 찾아봐. 소장이 말했다. 소장실을 나오며 민호는 함정을 의심하고 컴퓨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묘하게 숨겨진 파일들 사이에서 키보드 입력 내용을 기록하는 키로거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다. 이 문제는 그에게 식은 죽먹기였지만 그는 이것을 협상 카드로 쓰기로 했다. 소장과 교도관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실망한 기색이었다. 문제는 찾았나? 소장이 묻자 민호가 답했다. 네, 소장님. 하지만 이 일은 따로 조용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소장이 교도관을 내보내자 민호가 말했다. 이 컴퓨터의 키로거 소프트웨어에서 불법적인 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파일들을 손상시키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더군요. 소장님은 제가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시겠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록을 보면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될 겁니다. 제가 고칠 수는 있지만 저에게 책임이 없다는 서면 확인서와 제한 없는 인터넷 접속 권한이 필요합니다. 소장은 자신의 함정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마지못해 동의했다. 내 변호사가 누구지? 일주일 후 민호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하며 키로거를 무력화하고 불법 영상들을 숙련된 프로그래머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두었다. 그는 클리너 프로그램을 설치해 컴퓨터 문제들을 해결했다. 그러다 문득 자기 집이 궁금해진 그는 숨겨진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박 서장이 그곳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민호는 복수의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에서 실시간 영상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키로거 소프트웨어를 더 발견하기 어려운 버전으로 교체했고 소장이 다시 자신을 찾게끔 반복되는 작은 오류를 남겨두었다. 1년 후 민호가 형기를 마쳐갈 때쯤 소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물었다. 다 끝났나?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소장님.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십시오. 그러지, 소장이 말했다. 교도관이 당신을 호송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덧붙였다. 민호가 감방으로 돌아오자 동철이 그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이야? 생선을 잡아먹은 고양이 같은 표정이네. 복수를 준비했어, 동철아. 다음은 승연이에게 편지를 전달할 차례야. 종이랑 펜 있니? 일주일 후, 한 검찰 수사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민호의 편지를 읽었다.
민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지금 그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해 모든 정보를 건네자 수사관은 변호사에게 물었다. 우리 IT 전문가가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승현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하루 종일이라도 좋습니다. 정보가 사실이라면 수사관은 박성철을 체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다. IT 전문가들은 연결 상태를 확인했고 박 서장이 민호의 폐허가 된 집에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는 민호의 진술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호가 출소하기 직전 무례하고 소란스럽게 굴던 박성철 서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그는 비웃고 있는 민호를 발견하고 협박 섞인 욕설을 내뱉었다. 동철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민호는 박성철을 증오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호의 면회인이 그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하고 소음 차단기를 켰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정보 덕분에 검찰 특수부에서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아주 오랫동안 복역하게 될 겁니다. 그의 탈세 혐의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놀라면서도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놈이 감옥에 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보안 시스템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묻지 않은 채 민호와 대화를 더 나누었다. 그는 그날 밤 소장과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박 서장에게는 민호와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졌다. 민호는 후문을 통해 교도소를 나선 뒤 버스에 올라탔다. 이동수단과 통신수단, 그리고 숙소가 필요했다. 승현과 함께 시작한 출소자 지원 네트워크가 도움이 될 것이었다. 짧은 버스 여행과 걷기 끝에 민호는 한 정비소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강 박사님, 자유의 몸이 되셨군요. 뭐 좀 마시겠습니까? 주인이 물었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차가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요?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승현 씨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여기 닛산 픽업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깨끗하고 상태 좋은 사륜구동이죠. 아주 완벽할 겁니다. 얼마죠? 민호가 묻자 주인이 놀라며 답했다. 어떻게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도와주신 게 얼만데. 아니요. 할인은 받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민호가 고집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승현 씨가 이번 주에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류 정리하시죠. 민호는 서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트럭 시동을 걸고 늦은 오후 옛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승현의 아내 지수에게 말했다. 이런 의자에 앉아보는 게 5년 반 만이네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호를 아꼈고 그가 무죄임을 믿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얼굴에서 피로의 흔적과 깊게 팬 걱정, 근육, 그리고 슬픈 표정을 발견했다.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민호는 여전히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그녀에게 꽃을 선물하며 자신이 참석하지 못했던 그녀와 승현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그녀는 승현이 곧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사들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승현이 요란하게 들어왔다. 집 앞에 저 못생긴 옥색 트럭은 대체 뭐야? 그는 웃으며 민호를 껴안았다. 민호야, 돌아온 걸 환영한다. 정말 보고 싶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침묵이 흐르자 지수가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천천히 해. 민호는 어두운 생각을 털어버렸다. 정말 좋은 집이네. 그가 한마디 했다. 정적이 깨졌다. 지수가 민호에게 물었다. 뭐 마실래? 맥주. 아니, 탄산수만 주세요. 5년 반 동안 술을 안 마셨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싶네요. 지수가 저녁상을 차려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음식들이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내일부터 당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요. 두 남자 모두 동의했다. 거의 7년 만에 민호가 평온함과 안락함을 느낀 아주 즐거운 저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민호를 위해 손님방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호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호텔에서 자도 되는데. 지수가 고집했다. 여기서 자고 가요. 내일 같이 내 집으로 가요. 한 집에 살면서 싸우지 말고요. 민호가 굴복하며 고맙다고 했다. 너무 피곤하네. 잠자리를 알려줘. 지수는 단호하게 그를 이끌며 일깨워 주었다. 기억해, 우린 친구야. 내 신호등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가 이 집 대출금을 갚았잖아. 승연이가 방으로 안내해 줄 거야.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지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잘 자, 바보야. 우린 널 사랑해. 민호는 교도소의 익숙한 소음들이 그리워.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지만 결국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한유라는 수사기관이 남겨두고 간망원경으로 새로 이사온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깡마르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옥색 트럭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는 것을 보았다. 함께 온 커플은 그에게 동정적인 태도였다. 남자가 트럭에서 쇠지게 빠루를 꺼내 들자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라의 아버지는 아들을 학교에서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폐허가 된 자신의 집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다. 주방은 더러웠고 침실에서는 악취가 났으며 전선은 잘려 있었다. 모든 값비싼 물건이 사라졌다. 그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자문했다. 그는 트럭에서 캠핑 장비를 꺼내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유라는 아들과 함께 돌아왔고 그때 지수가 민호에게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물었다. 민호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았다. 괜찮아, 민호야. 우리가 여기 있잖아. 승현이 그를 부드럽게 위로했다. 마침내 민호는 감정을 터뜨렸고 한참 뒤에야 진정이 되었다. 그는 친구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너희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집 상태가 정말 처참하네. 지수가 물었다. 정말 여기서 지낼 거야? 제발 우리랑 같이 가자. 민호가 피고스며 답했다. 괜찮아. 새 휴대폰도 사고 일도 시작해야 해. 여긴 내 집이고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만들 거야. 너희 번호가 뭐야? 그들은 명함을 건네고 차로 향했다. 민호가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쯤 그들의 차 근처에서 유라가 다가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웃인데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물어보실 순 있지만 제가 대답하지 않거나 대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대신 답했다. 전 한유라라고 합니다. 저기서 10살 된 아들과 살고 있어요. 태호가 당신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가 너무 엉망이라 저희 안전이 걱정돼서요. 유라가 설명했다. 승현은 웃었지만 지수가 대답했다. 유라 씨, 이 동네는 이제 막 더 좋아진 참이에요. 아니요, 민호 씨는 아직 정상이 아니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민호 씨가 위험하다고요? 아니요, 그는 제가 아는 가장 친절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웃이 될 겁니다. 지수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수는 차에 올라타 떠났고 유라는 혼란스러워했다. 민호는 집을 점검했다. 전기 패널과 퓨즈가 뽑혀 있었지만 보안 시스템을 위한 태양광 배터리함은 다행히 그대로였다. 집은 파괴되었고 가구들은 망가졌으며 값비싼 물건들은 도난당했다. 그는 이것을 복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트럭에서 캠핑 용품을 꺼내며 민호는 청소를 시작했다. 유라는 창문 너머로 민호가 쇠지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예전의 검찰 압수수색을 떠올리며 경계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민호는 승현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민호가 밖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그에 대해 검색했고 그가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5년 반 동안 복역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혼란에 빠졌다. 아침 식사 중에 태호와 함께 지수에게 안심을 받은 뒤 엑스콘 서비스라는 로고가 붙은 차가 도착했고 두 남자가 민호와 인사했다. 유라는 그들의 슬로건인 우리는 정직함을 뼈아프게 배웠고 이제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직한 노동을 제공합니다.
라는 문구를 눈여겨보았다. 민호는 두 남자에게 주방, 침실, 사무실을 청소하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쓰레기통을 비우러 왔을 때 한 여성이 운전하는 서비스 차량이 도착했다. 그녀는 강 박사님이 유라에게 보내는 꽃을 가지고 왔으며 어떤 소음이든 사과한다고 전했다. 유라는 놀라며 민호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2주 후 집은 깨끗해졌고 민호와 업자는 내부 복구 계획을 세웠다. 민호의 침실과 주방 일부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현관 아래에서 비 내리는 것을 즐겼다. 유라의 차가 고장난 것을 본 그는 우산을 챙겨 도와주러 갔다. 좋은 오후입니다. 이웃에 사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좀 급해서요. 학교에 아들 태호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차가. 유라가 답하자 민호가 말했다. 차가 꼼짝도 안 하네요. 제 트럭을 빌려가시거나 전과자와 함께 가는 게 괜찮으시다면 제가 데려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민호가 제안하자 유라는 잠시 고민했다. 트럭 운전은 좀 무섭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태워다 주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겉옷 챙겨 오세요. 집 문 좀 잠글게요. 민호가 대답했다. 저기 혹시 제 차 고치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유라가 수줍게 물었다. 제가 수리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 돼서요. 전 남편이. 민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 말은. 유라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대가 없이 돕는 겁니다. 그저 친절한 얼굴과 가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제가 실례가 많았네요. 전 한유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고칠 수 있는지 봐드릴게요. 민호는 스피커폰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라가 들을 수 있게 했다. 박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지혜야. 우리 이웃집 차를 정비팀장인 준호가 좀 봐줄 수 있을까? 열쇠는 안에 있고 우린 아들 데리러 가는 길이야. 민호가 지시했다. 물론이죠.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준호한테 소식 있으면 전화 달라고 해줘. 고마워.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인연을 알게 되어 기쁘네요. 이제 본격적인 단계가 시작되겠군요. 조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유라는 수줍게 물었다. 어떻게 차 수리를 그렇게 빨리 부를 수 있었나요? 걱정 마세요. 준호가 곧 견인차를 가지고 올 겁니다. 민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당신이 그들의 상사인가요? 유라가 물었다. 아니요,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김승현 변호사와 제가 출소자들을 돕기 위해 IPC 스킨과 엑스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호의 설명에 유라는 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태호가 트럭을 보고 환호했다. 우와, 아저씨 트럭이다. 어떻게 온 거예요? 우리 차가 고장나서 아저씨가 태워다 주셨단다. 유라가 설명했다. 민호는 태호에게 자기를 소개했다. 안녕 태호야, 난 민호 아저씨야. 엄마가 허락하시면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이제 집으로 가자. 정비사 준호가 민호를 옆으로 불러 말했다. 이 차는 답이 없네요. 엔진도 타버렸고 다른 곳은 더 엉망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가 물었다. 그녀에겐 차가 필요해. 적당한 차가 있니? 민호가 물었다. 닛산 로그 한 대가 있는데 색깔이 좀 별로예요. 그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준호가 제안했다. 그걸로 하고 색깔은 바꿔줘. 청구서는 나한테 보내고. 민호가 지시했다. 준호가 유라에게 말했다. 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 차가 꼭 필요한데 수리비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차 차량을 가져다 드릴게요. 준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유라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민호 씨가 해결한 건가요? 늘 이래요? 준호가 답했다. 네, 유라 씨. 그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직하고 똑똑하고 관대하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요.
그를 너무 몰아세우진 마세요. 그에게 빚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준호가 덧붙였다. 전 그가 전처와 딸에게 손을 댔다는 걸 단 1초도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럴 위인이 못 돼요. 저녁에 뵙죠. 그 사이 민호는 백업 하드드라이브에 접속해 영상들을 복구했다. 그는 아내가 결혼 서약을 어기는 장면을 보았다. 불륜 장면, 그 후의 협박, 그리고 박성철이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분장 전문가와 닥터라는 인물이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도 있었다. 민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는 박 서장의 모습을 멈추고 검사와 판사를 포함한 다른 남자들의 보디랭귀지를 관찰했다. 박 서장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놈은 위험해. 영원히 입을 막아야 해. 민호는 시청을 멈추고 하드를 끈 뒤 검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그는 2개의 디스크를 건넸다. 그는 이 녹음들에 인증된 복사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자료들은 자신이 무고하게 투옥되었음을 증명하며 정산해야 할 빚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유진은 현재 박 서장이 주선해준 법률사무소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증언을 번복하지 않았다. 딸 서유는 그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검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고 그곳에서 특수부 수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강민호 씨 사건을 재수사하겠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수사관은 유진과 박 서장이 민호를 상대로 공모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유진은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검사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수사관이 말했다. 당신들이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우린 수개월 분량의 녹취를 확보했고 박 서장의 음모도 다 알고 있다. 일주일 후 유진은 자백했다. 박성철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처지가 되었다. 유진은 위증과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호는 딸이 엄마 없이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승연을 통해 유진을 압박했다. 승연은 민호가 수감된 기간에 대해 1년에 1억 원씩 총 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서장에게도 수십억 원의 배상금과 징징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호의 집과 주변 환경, 그리고 그가 살던 도시는 그의 무고한 수감에 신속히 일조한 꼴이 되었다. 박 서장은 오만하게도 소송이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의 변호사도 성의 없이 대응했다. 법원은 민호의 손을 들어주었고 박 서장은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 돈은 민호와 승연의 투자회사 신탁기금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민호의 소송에 겁을 먹었고 직장을 잃고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고립되었고 수감자들에게 따돌림 당했다. 한 교도관은 그녀가 민호에게 저지른 일들 때문에 시작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냉소적으로 말해주었다. 박성철 서장은 민호가 50억 원의 배상금과 집 수리비 5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강민호를 가만두지 않겠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밤에 손님이 찾아왔다.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민호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났고 동철키 그와 함께 살게 되면서 둘은 단짝이 되었다. 민호의 집은 미니멀하게 리모델링 되었다. 그는 조용히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매물로 나온 집들을 모두 사들였다.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유라와 태호를 발견했다. 화가 난 그는 비우의 2벌을 챙겨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대체 왜 이러고 있어? 그러다 감기 걸려. 민호가 소리쳤다. 자, 이거 입고 안으로 들어와. 유라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민호를 보고는 그의 집안이 더 안전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너무 당황해서. 민호는 진정하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라가 사정을 설명했다. 알았어. 내일 사람 보내서 점검할게.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너랑 태호가 잘 침대를 준비해 줄게. 괜찮아. 민호가 고집했다.
민호는 티셔츠 몇 벌을 찾아 유라에게 건네고 따뜻한 물로 씻으라고 욕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폰을 사무실에 꽂아두고 유라의 인기척을 느꼈다. 유라는 쑥스러운 듯 서 있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민호가 물었다. 네, 바보야.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어서요. 잘 자라고 뽀뽀해 줄게요. 유라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물었다. 왜 전처가 당신을 버리고 그렇게 모질게 대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녀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요. 민호가 대답했다. 유라는 얼굴이 붉어져 옷을 갈아입으러 달려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민호가 설명했다. 난 비밀리에 백업 보안 시스템을 설계해뒀어. 외부 시스템은 박 서장의 범죄를 폭로했고 내부 시스템은 내 무죄를 증명했지. 그는 유라에게 잘하고 말하며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업자가 동철과 함께 유라의 집을 점검하러 왔다. 민호는 유라에게 동철을 소개했다. 태호도 동철과 악수를 하며 어색함을 풀었다. 동철이 유라에게 속삭였다. 민호가 주는 커피는 물 안 타면 마시지 마세요. 유라가 웃었다. 알아요. 오늘 아침에 먹어봤거든요. 업자는 유라의 집이 거의 거주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유라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신속하게 지시했다. 동철아, 내 침실 문에 자물쇠 달고 유라 씨한테 열쇠 드려. 집주인이 누구야? 민호가 물었다. 유라는 오열했다. 민호는 동철에게 그 일도 처리하라고 했다. 집주인은 민호에게 집을 팔지 않을 리 없었다. 유라는 이웃들이 여전히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했다. 오늘 일은 언제 하러 가나요? 유라가 물었다. 민호가 답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들은 나에게 쥐꼬리만큼 주면서 150%의 효율을 바라죠. 전처 때문에 다른 직장도 못 구하고 생활비 겨우 맞추고 있어요. 유라가 설명했다. 그럼 유라 씨 전공이 뭐예요? 민호가 물었다. 경영이랑 비즈니스를 전공했고 지금은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유라가 마음에 들었고 비서가 필요했기에 물었다. 여기서 풀타임으로 제 일을 도와주실래요? 아니면 수리가 끝나고 재택근무를 하실래요? 유라는 얼굴을 붉혔다. 경력도 끊겼고 저 자신을 돌봐야 하는데 민호는 태호를 보며 덧붙였다. 태호도 여기서 지내면 돼요. 태호 방도 만들어주고 숙제도 도와줄게요. 결정하세요. 우리 둘 다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유라는 놀라며 물었다. 저를 좋아하시나요? 안 될 거 없죠. 그냥 룸메이트라면 제가 월세를 냈겠죠. 제발 좋다고 말해줘요. 민호가 답했다. 나머지는 승연이랑 지수가 상의할 거예요. 유라는 민호를 껴안고 뺨에 키스했다. 제가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갑자기 집을 꾸미고 싶네요. 수리하는 동안 여기 머물게요. 민호가 답했다. 그래요, 태호도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예전 직장을 그만둬야겠어요. 당신 폰 좀 써도 될까요? 유라가 물었다. 그 사이 태호는 민호가 만든 오래된 로봇을 발견하고 신나서 물었다. 이게 뭐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내가 만든 거야. 이제 배터리랑 리모컨 찾아서 밖에서 가지고 놀아볼까? 10분 후 태호는 마당에서 로봇과 즐겁게 놀았다. 민호는 태호를 돌봐줄 사람을 수소문했고 1시간 뒤 유라와 쇼핑몰로 향했다. 사표 냈어요. 회사는 당황해서 승진이랑 추가 업무를 제안하더라고요. 유라가 말했다. 민호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좀 늦었네요. 그들이 뭘 제안하던가요? 유라는 그의 걱정을 눈치채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뭘 제안할 건데요? 민호가 답했다. 월급 400만 원에 영원한 감사의 표시로 숙식 무료 제공입니다. 유라가 외쳤다. 하지만 숙식 무료라니요? 당신 아직 내 집을 산 것도 아니잖아요. 동철 씨의 협상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민호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2주 후 유라는 출소자 지원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감탄했다.
그녀는 짐을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지만 민호에게 점점 마음이 끌려 조금 슬펐다. 그들은 아침마다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께하는 루틴을 만들었다. 처음엔 유라가 힘들어했지만 며칠 뒤 밤에 태호가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오셨다고 전했고 유라는 민호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마당에 주차된 차 한 대를 발견했다. 잠시 지켜보다가 태호가 민호와 로봇을 조립하고 있다는 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30분 뒤에도 차는 그대로였다. 궁금해진 그녀는 차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강서윤은 엄마가 감옥에 간 뒤 근처에서 수학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서윤은 인공지능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한 학생으로부터 건축 공사에 대해 듣고 질투심을 느꼈다. 엄마가 박 서장과 바람나기 전 아빠와 함께했던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떠올랐다. 태호의 주소를 알아낸 뒤 그녀는 아빠가 태호를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확인하러 왔다. 서윤은 망원경으로 차 안에서 아빠를 관찰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그녀는 울었지만 다가가기가 두려웠다. 유진은 민호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지만 그는 당신이 내 5년 반의 세월을 돌려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라라고만 답했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창문을 내렸다. 괜찮으세요? 들어와서 좀 진정하세요. 여긴 유라는 운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태호가 안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유라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전 한유라라고 합니다. 누구신가요? 전 강서윤입니다. 태호에게 수학을 가르쳐요. 그냥 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유라는 문득 깨달았다. 강서윤. 민호 씨 딸이군요. 서윤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를 안 본 지 6년이 넘었어요.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유라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태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태호야, 방에 올라가 있으렴. 우리 대화 좀 해야 해. 태호가 간 뒤 유라가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요. 아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털어놓을 사람을 찾았다. 유라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아빠는 당신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셨죠. 그저 박성철이 당신을 입양했다고만 하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전 입양을 거부했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한 짓을 알고 나서 엄마랑 대화를 끊었거든요. 박성철이 제가 옷 갈아입을 때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해서 때린 적도 있어요. 18살이 되자마자 그 집을 나왔죠.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얼마 안 가 엄마와 박성철은 헤어졌어요. 유라는 정보를 받아들이며 민호가 딸을 입양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우린 다시 만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당신과 당신 아빠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책상 위에 당신 사진을 두고 있어요. 서윤은 유라를 쳐다보며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유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를 사랑하시죠? 유라가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네, 하지만 제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는 아주 내성적이고 여자들한테 패 끼치는 걸 싫어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더 멀어지려고 하죠. 서윤이 설명했다. 서윤은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아빠는 당신을 사랑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다가가는 것도 아주 공격적이어야 했죠. 제발 아빠를 잘 돌봐주세요. 아빠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빠를 보고 싶지만 아빠는. 서윤은 잃어버린 5년을 돌려달라고 했고 다시 눈물을 쏟았다. 유라는 민호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계획을 짜느라 힘든 밤을 보냈다. 그녀는 좀 더 매력적으로 옷을 입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운동하고 있을 때 유라가 크롭탑을 입고 체육관으로 들어왔다. 민호는 놀라며 그녀가 살이 빠진 것을 알아차렸다. 운동 중간에 유라는 서윤이 한 말을 떠올리며 물었다. 오늘 하루 쉬어도 될까요? 기분 전환도 하고 옷도 좀 새로 사고 싶어서요.
태호는 5시까지 학교에 있었다. 좋은 생각이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나도 휴식이 좀 필요해. 민호가 외쳤다. 유라가, 당신이 골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의 표정이 변했다. 정말이야? 내가 내 사장이라는 거 잊지 마. 네, 하지만 당신은 제 소중한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녀가 대답하며 그의 뺨에 키스했다. 하지만 규칙이 있어요. 일 얘기는 절대 금지예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알았어. 1시간 뒤, 그들은 태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쇼핑몰로 향했다. 쇼핑 전 커피를 마셨다. 유라는 민호에게 죄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옷장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조언했다. 그 후 유라는 란제리 샵에서 민호를 놀려주며 점점 더 예뻐지는 자신의 몸매를 뽐냈다. 민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옷 몇 벌과 속옷을 입어보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한 원피스가 그녀의 가슴 라인을 돋보이게 하며 그의 시선을 끌었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마음에 들었지만 돈이 부족해 사지 못한 원피스가 있었는데 민호가 점원에게 한 손짓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영수증을 두고 장난을 쳤고 민호가 계산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유라는 쇼핑백들 사이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을 열어보며 그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나한테도 정말 기회가 있어.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날 유라는 다른 셔츠를 입고 체육관에 갔다.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그녀는 민호가 거울을 통해 자신을 훔쳐보는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사흘째 되던 날, 운동이 끝나갈 무렵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즉시 그녀 곁에 서서 물었다. 왜 그래 유라야? 왜 울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유라는 생각에 잠겼다. 남자 문제야? 누가 널 괴롭혀? 민호가 물었다. 문제는 제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제 대시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 유라가 말했다. 민호가 답했다. 유라야, 조언 구할 상대를 잘못 찾은 것 같지만 노력해 볼게. 그 남자가 그렇게 고집불통이면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그는 널 무시하다니 정말 바보네. 넌 똑똑하고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그도 이해할 거야.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를 향해 돌아섰고 얼굴을 붉힌 채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그녀가 말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민호 씨.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당신 침대로 갈까요? 민호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말이야. 유라가 확인해 주었다. 유라야. 정말 날 사랑하니? 민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그제야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오, 정말 행복하다 유라야. 나도 널 사랑해. 네가 우리 집 앞에 비에 젖어 서 있을 때부터 사랑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바보 같으니.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럴 수 없었죠. 당신은 내 집주인이자 고용주였잖아요. 대가 없이 돕기로 약속했었죠. 친절한 얼굴과 가끔 마시는 커피 한 잔, 기억나죠? 유라가 설명했다. 가끔 당신은 너무 친절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이제 침실로 가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어 문을 닫았다. 그 후 유라가 민호에게 말했다. 태호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우리 중 한 명은 샤워해야겠어요. 같이 샤워하면 안 될까? 민호가 제안했다. 안 돼요. 같이 씻으면 늦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씻으세요. 태호가 유라에게 대답했고 민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유라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학교로 향했다. 도착하니 태호는 서윤과 함께 있었다. 유라가 태호를 차에 태우자 서윤이 씩 웃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셨군요. 걸음걸이가 아주 나른해 보여요. 유라가 웃었다. 당신 아빠에 대한 정보 고마워요. 하마터면 침대로 끌어올려야 할 뻔했다니까요. 당신들 관계 회복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좀 참을성을 가져주세요. 아빠가 이 문제에 아주 예민하시거든요.
6주 후 유라는 운동 중에 힘겨워했다. 민호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커피를 거절하고 차를 마셨다. 체다 치즈 샌드위치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자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민호는 눈치채고 그녀에게 하루 종일 쉬라고 했다. 유라는 집을 나서 쇼핑몰에 있는 보석 가게에 들렀다. 다음 날 아침 기분이 나아졌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운동을 쉬었다. 9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작은 상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자 금색 체인이 달린 아름다운 앤틱 회중 시계와 메모가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인생은 낭비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사장님이 개인 비서에게 제안을 하나 해도 될지 묻고 계시네요. 사장님은 그녀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유라는 두 번째 상자를 열었고 임신 테스트기 3개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유라는 임신 중이었고 민호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는 행복과 불안,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민호가 문가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유라가 겸손하게 말했다. 네, 제 회사는 제안을 수락할 준비가 됐어요. 민호는 말없이 유라의 손을 잡고 햇살이 내리쬐는 밖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유라야, 나랑 결혼해 줄래? 내 바보야. 그렇게 정식으로 묻지 않아도 당연히 좋다고 했을 거예요. 그들은 약 100명의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호가 그녀의 손가락에 육각형 팔랐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세상에 정말 멋져요. 유라가 외쳤다. 태호가 샴페인과 잔을 가져왔네. 민호가 유라에게 말했다. 네가 승낙할 줄 알았지.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여러분, 정원에서 잔 받아 가세요. 행사가 끝나고 민호와 유라는 집으로 들어갔다. 감격과 축하 인사에 지친 유라는 숲이 내다보이는 거실에서 민호와 함께 앉았다. 잠시 후 민호가 물었다. 어디서 살고 싶어? 계속 여기 있을까? 아니면 새 집을 지을까? 여긴 수리가 좀 필요해. 특히 내가 임신했으니 말이야. 당신 예전 집은 어때요? 유라가 답했다. 난 이 집이 좋아요. 넓고 채광도 좋고 행복한 추억들을 쌓으면서 여기 계속 살아요. 제 옛날 집은 당신 거예요. 민호는 동철이 그 집을 샀을 때 미소 지었다. 내가 내 명의로 다시 등기해뒀어. 그러니 결정은 내 몫이야. 거기 살만한 아는 사람 있어. 아니면 그냥 팔까? 유라는 빠르게 생각했다. 민호는 지금 무엇이든 들어줄 기세였기에 그녀는 조심스럽고 싶었다. 생각해 볼게요.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태호를 데려온 뒤 민호와 유라는 집 개조에 대해 의논했다. 민호는 수영장과 발코니, 태호를 위한 별채 증축을 제안했다. 그는 유라에게 자신의 집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생각해둔 사람이 있지만 제발 대답하기 전에 제 말을 듣고 생각해 주세요. 태호의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머물 곳이 필요하대요. 집이 압류될 위기래요. 민호가 무슨 문제냐고 묻자 유라가 답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윤이에요. 당신 딸이죠. 민호는 망연자실했다. 유라는 그의 손을 잡고 설명했다. 서윤은 그들이 아빠에게 저지른 일을 전혀 몰랐다. 박 서장이 그녀의 증언을 왜곡했고 그녀는 아빠를 만나 자유롭게 해주려 했지만 매단계 방해받았다. 서윤은 박 서장을 때리기까지 했다. 동철. 그녀의 이야기를 확인해줬다. 민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속삭였다. 불쌍한 아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유라가 그에게 입을 맞췄다. 박 서장이 죗값을 치르겠지만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마세요. 우리 곧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3번의 테스트 다 양호했어요. 당신이 다시 감옥에 가는 건 싫어요. 불법적인 일은 안 할게. 하지만 서윤이는 어쩌지? 민호가 물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택시 불러줄까요? 유라가 제안했다. 업자가 데려다 줄 거예요. IT 전문가가 집 견적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민호가 답했다. 유라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을 믿어요. 태호랑 서윤이를 학교로 부를게요. 태호가 유라에게 달려오자 그녀가 속삭였다. 서윤 선생님 불러줄래? 태호가 서윤과 함께 돌아왔고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었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을 위한 집이 있어요. 정말요? 제가 낼 수 있는 범위면 좋겠는데. 서윤이 답했다. 유라가 말했다. 그래요, 차에 타세요. 지금 당장 보러 가요. 네, 좋아요. 서윤은 그녀를 믿기로 하고 차에 탔다. 유라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서윤은 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당신 집인가요? 유라가 말했다. 아니요, 전 곧 결혼할 거고 당신이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집주인만 만나면 돼요. 서윤은 경계했다. 전 그 사람하고 앉아요. 그녀가 외쳤다. 유라가 웃었다. 아니에요, 얘야. 그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 한답니다. 서윤이 물었다. 언제 그 신비한 집주인을 만날 수 있죠? 이사는 언제 가고요? 유라가 밝게 말했다. 지금 그리고 내일 이 근처 집으로 가자. 태호랑 나도 거기 살 거야. 서윤은 마침내 깨달았다. 유라는 서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당신 아빠예요? 서윤이 물었다. 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유라가 즐겁게 말했다. 서윤은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몇 년 동안 할 말을 준비해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유라는 서윤의 손을 잡고 민호의 집으로 이끌었다. 태호가 먼저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민호가 문을 열며 물었다. 이봐, 큰 녀석, 혼자 왔니? 태호가 즐겁게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랑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왔어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살 거죠? 민호는 두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두 여성이 함께 있구나. 그들이 다가오자 그는 속삭였다. 서윤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구나. 아빠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서윤은 그의 품으로 달려들어 오열했다. 아빠. 그들은 유라가 안으로 부를 때까지 함께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온 서윤은 아빠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나이 들어 보였고 얼굴엔 주름이 졌으며 체격은 마른 상태였다. 오, 아빠, 미안해요. 유라가 말을 끊었다. 두 분이 조용히 대화 나누세요. 그동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서윤아, 저녁 먹고 가. 서윤은 유라를 꽉 껴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유라 아주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다. 난 민호 씨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야. 이제 아빠랑 얘기하렴. 민호와 서윤은 사무실에 편하게 앉았다. 민호는 서윤에게 음료수 캔을 건네며 감옥에도 술은 있었지만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술 없이 살기로 결심했고 다른 사람이 마시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저에게 유라 아주머니 집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민호가 웃었다. 유일한 문제는 접근 금지 명령일지도 모르겠구나. 내 엄마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녀가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그녀가 내 마당이나 현관 앞에 있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여기 환영받지 못해. 네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괜찮다. 알겠어요, 아빠.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이에요. 저도 저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랑 남자친구는 아주 진지한 사이고 엄마가 그 자식이랑 엮인 뒤로 저랑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 회계사 일을 하니 아마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배상금으로 받은 돈이 아직 남아있을 텐데. 아니요, 아빠, 그 자식한테 다 속았어요.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배상금을 내느라 전 재산을 다 썼거든요. 지금 그녀는 자격증만 있는 회계사이자 법률 자문가일 뿐이에요. 내가 그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볼게. 하지만 내가 알아본 거라곤 말하지 마. 아마 내가 감옥으로 면회하러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유라가 저녁이 다 됐다고 알렸다. 몇 주 후, 민호와 서유는 그의 사무실에서 대화 중이었다. 그가 서윤에게 물었다. 엄마 면회는 언제 마지막으로 갔니? 아빠가 여기로 이사하기 직전에요. 민호가 대답했다. 기억해라. 그녀는 내 엄마야. 계속 연락하고 지내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덧붙였다. 커다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말했다. 동철이만 저렇게 노크를 하지. 그리고 문을 열러 나갔다. 서윤은 동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사님, 제 아들 준혁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그녀는 유라를 만나러 달려나갔다. 그 사이 동철이 말을 이었다. 준혁이는 제 자부심입니다. 애비가 감옥에 있는데도 선생님이 되었죠. 아들이 당신을 뵙고 싶어 해서 저도 같이 왔습니다. 준혁이 수줍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민호가 말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 나직하게 말했다. 단둘이서만요. 민호는 그를 안내했다.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서유는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다. 민호는 준혁에게 의자를 권하며 물었다. 무엇을 도와줄까, 준혁아? 준혁이 빠르게 말했다. 선생님, 서윤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사랑해왔습니다. 선생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으며 서윤을 불렀다. 다 듣고 있는 거 안다. 나와서 직접 소개하렴. 서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네, 아빠. 이 젊은이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허락을 구하러 왔대요. 민호가 물었다. 허락해줄까? 네, 제발요. 서윤이 말했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허락하마, 아들아. 내 딸을 잘 보살펴 주렴. 이제 됐구나.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환호하며 환영했다. 서윤이 민호를 붙잡았다. 아빠, 내 우리 딸. 민호가 답했다. 준혁이는 아직 몰라요. 아빠는 한 7개월 뒤면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서윤아, 정말 행복하구나. 우리 유라랑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떨까? 민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나중에 상의해요. 서윤이 동의했다. 거실에서 유라는 미소 짓고 있었고, 동철은 아직 소식을 모르는 것 같았다. 민호가 자리에 앉자 준혁이 동철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쪽은 제 미래의 아내 강서윤입니다. 강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철의 얼굴이 밝아졌다. 당연하지.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민호가 준혁을 껴안았다. 이제 우린 여러 의미로 한 가족이구나. 준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윤이 말했다. 맞아요. 당신 이제 아빠가 돼요. 준혁은 기뻐서 춤을 췄다. 서윤이 설명했다. 우리가 함께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린 젊을 때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준혁 씨의 첫 시도가 성공했나 봐요. 그렇게 이 작은 소년에게 딸과 손주가 생겼네요. 2주 후 유진은 서윤을 만났다. 정말 안색이 좋구나, 서윤아. 유진이 말했다. 내 엄마 머물 곳도 생겼고 곧 결혼해요. 서윤이 답했다. 어디서 살고 결혼식은 언제니? 유진이 물었다. 서윤은 주소를 알려주었고 당황하는 엄마의 표정을 즐겼다. 아빠가 예전에 살던 곳 바로 옆이에요. 그런 곳에 집을 살 돈이 어디서 났니? 유진이 물었다. 아빠가 여전히 거기 사세요. 우린 다시 만났거든요. 서윤이 설명했다. 유진이 물었다. 나 출소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필요해.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만 계실 수 있어요. 그때부턴 방이 필요하거든요.
출소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었지. 그들이 출소자들의 취직을 돕는다고 들었다. 너 임신했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유진이 말했다. 서유는 엄마의 여전한 짜증을 느꼈다. 엄마, 아빠가 엄마랑 연락 끊지 말라고 해서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전 안 왔을 거예요. 엄마 때문에 잃어버린 아빠와의 소중한 6년은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고 겁쟁이라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있는데 왜 박성철 같은 놈을 사랑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유진은 서윤의 분노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딸과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민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고 이미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서윤이 떠나고 유진의 머릿속은 날카로운 말들로 맑아졌다. 그녀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돈을 잃었을 때 박성철을 떠났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민호를 제거하고 싶어 했다.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유진 자신에게도 그녀는 서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 노력했고 서윤의 적대감이 그저 사춘기의 반항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아이가 생각보다 아빠와 훨씬 더 각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의 말은 유진의 심장을 찔렀고 그녀는 서윤이 임신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에 슬퍼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유진은 서윤의 집방에 앉아 싸늘한 환영을 느꼈다. 서윤은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지만 최소한 인사는 건넸다. 어서 오세요, 엄마. 엄마는 우리 손님이에요. 여기 준혁 씨예요. 제 미래의 남편이자 우리 아이의 아빠예요. 서윤이 이어서 말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이 집의 모든 걸 편하게 쓰세요. 엄마 방에 노트북이 있어요. 출소자 지원센터에 연락해 보셨나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시도해봤지만 관심이 없더구나. 마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분이야. 준혁이 한마디 했다. 제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출소자 채용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는 민호 아저씨의 부탁으로 엄마가 감옥에서 존중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내 전남편이랑 무슨 상관인데? 유진이 물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빠는 엄마랑 엮이기 싫어하신다고요. 알겠어요? 서윤이 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질문 대신 준혁은 민호와 동철의 관계를 설명했고 유진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쉬기로 결정했지만 속으로는 민호와의 삶을 되찾고 싶어 했다. 나중에 서윤은 유진에게 손님이 왔다고 전했다. 유진은 복도에 있는 거구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준혁도 키가 컸지만 이 남자는 훨씬 더 거대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좋은 오후입니다, 유진 씨. 준혁이 나에게 말했다. 입사 지원에 대한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요? 다들 당신을 기피하는 것 같군요. 박성철과 무슨 관계입니까? 당신은 민호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민호는 당신을 감옥에 보낸 증거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 서장이 당신을 협박했죠. 그리고 제 미래의 며느리이기도 하니 우린 당신을 격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네, 전직 회계사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제 회사인 백강 인베스트먼트에서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채용해보죠. 능력을 증명한다면 정식 계약을 맺고 무료 숙소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의 직속상관이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동의합니다. 물론 선택권은 있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유진은 민호의 차가움에 망연자실했지만 동철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우리는 모든 편을 지원하지만 민호는 당연한 이유로 당신과 엮이지 않을 것이다. 유진은 적대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조건에 동의했다. 동철이 이어서 말했다. 내일 준혁과 함께 사무실로 와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사팀을 만나십시오. 렌터카도 준비해 줄 테니 직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하지만 다음 달까지는 그게 전부입니다. 말을 마친 동철은 떠났고 유진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망원경을 보았다. 그 너머로 동철이 민호와 열렬히 인사하는 장면이 보였다. 민호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자 그녀는 망원경을 내려놓았다. 유진은 어두워지자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자 서윤과 준혁이 외출 중인데 누가 왔을지 궁금해졌다. 창밖을 보니 민호의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현관 불이 켜지고 민호와 곱슬머리에 임신한 여성이 민호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망원경을 통해서도 그들 사이의 사랑의 불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상실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민호의 옆자리는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이 결과를 초래했음을 깨닫고 주저앉아 무너졌다. 그리고 희망했다. 서윤의 결혼식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호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유진은 망원경으로 민호를 더 관찰하려 애썼다. 그의 흰 머리카락, 야윈 체격, 그리고 그가 태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호가 아이들과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를 보며 질투했다. 유진은 서윤에게 민호의 임신한 애인에 대해 물으려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서윤과 준혁, 동철 모두 그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식 하루 전, 유진은 민호와 유라 역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초대받았다. 유진은 서윤의 결혼식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전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다. 민호가 이미 새 삶을 시작했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자신이 정말 멍청하게 느껴졌다. 이삿짐 업체가 그녀의 짐을 엑스콘에서 제공한 집으로 옮기는 동안 유진은 민호와 유라의 집에서 열릴 결혼식과 잔치 준비를 마쳤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고 음식은 아주 맛있었다. 유진은 두 청년과 음악과 연극에 대해 활기찬 대화를 나누었다. 춤이 시작되자 유진은 혼자 앉아 지켜보았고 술이 아주 적은 것에 놀랐다. 전통 춤 공연을 지켜보던 중 유진은 준혁의 춤 제안을 받았다. 춤을 추는 동안 그녀는 서윤과 유라가 불안해 보이는 민호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춤이 끝나자 그녀는 어깨를 두드리는 가벼운 손길을 느꼈고 가까이서 민호를 보았다. 유진은 민호의 슬픈 눈동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에게 준 고통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고 자존감을 잃었다. 민호가 춤을 청하자 그녀는 그를 꽉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준 상처에 대해 사과했다. 민호가 대답했다. 유진아, 네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구나. 우리가 춤을 추는 건 그 여자들 때문이야. 그녀들의 사랑이 나에게 자비심을 갖도록 설득했어. 난 유라를 만나 사랑으로 빈자리를 채우기 전까지 당신을 증오했어. 우린 공유된 과거를 가진 낯선 사람으로 춤을 추는 거야. 딸과 곧 태어날 우리 손주를 위해 당신을 더 이상 피하진 않겠지만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기까진 시간이 걸릴 거야. 경호원들이 당신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유진은 민호가 이제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변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행동과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후회했다. 딸의 결혼식 날 곁을 지키는 대신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매달리며 우울함에 빠졌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슬퍼하며 민호는 한때 오만했던 한 여인의 몰락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기초적인 건 내가 마련해뒀으니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렸어. 서윤은 유진의 정서적 상태를 눈치채고 자고 가거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진은 승현과 지수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했다. 가는 길에 지수가 유진에게 말했다. 당신은 외롭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오늘 밤 당신이 민호에게 저지른 일들을 깨닫는 걸 보았어요. 그는 박성철을 파멸시켰지만 딸의 어머니까지 빼앗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제안할게요. 동의한다면 이 결과들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상담을 받으세요. 집에 도착하면 동철 씨에게 말하세요. 유진은 후회와 상실감에 휩싸여 소파에 쓰러졌다. 그녀는 민호가 이미 새 삶을 찾아 행복해졌음을 깨달았고
이제 자신도 그렇게 노력해야 함을 알았다. 음악 박수, 음악 박수, 음악. 강민호는 한때 성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헌신적인 가장으로 전원 생활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유진과 아름다운 딸 서윤이 있었다. 민호의 총명함과 성실함은 그것은 직장과 사회에서 그에게 큰 명성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삶은 유진이 박성철 경찰서장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무너졌다. 배신은 처참했지만 더 큰 불행이 닥쳤다. 박 서장은 민호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았고 조작된 증거와 강압적인 증언으로 가득한 재판이 열렸다. 민호는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잃었다. 교도소 문 앞에서 석방된 민호는 자신을 기다리는 전처와 딸, 그리고 가족들을 보았다. 그들을 피하고 싶었던 민호는 접근 금지 명령을 이유로 교도관에게 다른 출구를 물었다. 그의 사정을 이해한 교도관은 복도를 가로질러 후문으로 안내했다. 밖에서 유진은 교도관에게 민호의 석방 소식을 물었다. 그가 후문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민호가 자신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접근 금지 명령을 떠올린 것이다. 민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빠르게 걸으며 지난 6년을 회상했다.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딸 서윤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는 40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을 만들고 고도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던 그에게 정부 관련 일은 강력한 보안을 요구했다. 그의 집은 가족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정원, 자연보호구역 옆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었다. 민호는 20대 시절 성공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로 번 돈으로 그 집을 지었다. 그는 키 188cm에 몸무게 86kg의 평범한 외모였고 짙은 금갈색 머리와 연갈색 눈을 가졌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즐겼지만 무거운 운동은 피했다. 민호는 내성적이지만 사려 깊고 매력적이며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 독서를 좋아해 몇 년 전의 글귀도 기억할 수 있었다. 6년 전 박 서장은 오염 방지를 위해 신호등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유진에게 반했다. 민호가 프로젝트를 마치고 축하하려 귀가했을 때 마당에 낯선 차를 보았다. 손님인 줄 알았으나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경찰서장과 불륜 중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치자 서장은 비열하게 웃었다. 이봐, 자네 아내가 법을 설명해 줄 때까지 자리를 좀 비켜주지. 이해할 때까지 말이야. 그가 조롱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서장이 나갈 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어른스럽게 대화로 풀자. 그녀가 물었으나 분노로 차가워진 민호는 답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짐 싸서 꺼져. 아니, 그냥 받아들여. 곧 끝날 거야. 거부하면 후회하게 될걸. 이혼 소송 내면 내가 다 가져갈 거고 서윤이도 다신 못 봐. 미쳤어? 내가 동의할 줄 알아? 민호가 말했다. 난 이게 필요해. 곧 지나갈 거야. 유진이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협박하고 있어. 난 협박당하는 거 싫어해. 난 나갔다가 6시에 돌아올 거야. 정부랑 같이 있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오면 사라져. 유진은 말없이 침실로 갔다. 5분 뒤 민호는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다음 날 아침, 친구인 김승현 변호사가 왔다. 민호가 물었다. 커피 마실래? 응, 블랙커피에 물 좀 타줘. 내 커피는 너무 진해. 급한 일이 뭐야? 승현이 묻자 민호는 불륜 현장과 협박 내용을 설명했다. 승현은 충격받았다. 박성철이라니 정말 최악이네. 그는 부패한 놈이야.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해. 민호는 결단을 내렸다. 위임장 써줄 테니 서류 가져와. 이혼 소송 시작하자. 승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 할 때 경찰 5명이 들이닥쳤다. 누가? 강민호야, 나다. 민호가 답하자 경찰이 말했다. 당신을 체포한다. 이유가 뭐야? 아내와 딸 폭행 혐의다. 뭐라고? 난 손댄 적 없어. 딸은 어제부터 보지도 못했다고. 승현이 개입했다. 민호야, 입 다물어. 당신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월요일.
경찰이 답했다. 민호야 조심해. 나 없인 말하지 마. 승현은 USB를 챙기고 약혼녀 지수에게 알린 뒤 경찰서로 달려갔다. 1시간 대기 후 민호가 다른 곳으로 이송된 걸 알고 판사에게 전화했다. 판사는 스피커폰을 켜라고 명령했다. 올랜도 판사입니다. 경찰이 강민호 씨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고 있군요. 정호 전 3번의 이송은 아주 수상합니다. 경찰은 머뭇거렸다. 아닙니다. 행정실수입니다. 민호 씨는 제2지구대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접견시키시오. 기록을 위해 성함과 직급을 말씀하시오. 훈련된 경찰들도 땀을 흘렸다. 통화 후 서장은 승현을 지구대로 호송했고 승현은 유치장에 민호를 발견해 녹음을 시작했다. 그들이 대화를 시도했니? 응, 협박했어. 자백 안 하면 몽둥이로 때리겠다고. 유진과 서윤을 때렸다고 시인하래. 난 변호사 없인 말 안 한다고 거절했어. 어떻게 대우받았니?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더니 갑자기 멈추고 역겨운 차를 주더군. 무서워. 미안해 민호야. 너무 치밀한 함정이야. 이송된 적 있니? 아니 체포 후 계속 여기 있었어. 승현은 한숨 쉬며 말했다. 형사사건은 다른 동료에게 맡길게. 난 이혼 소송만 맡을게. 동의하니? 응 그렇게 해줘. 위임장은 잊어라. 6개월 후 법정에서 민호에겐 가망이 없었다. 조작된 사진과 유진, 서윤의 증언은 그를 폭력범으로 만들었다. 검사 과정에서 하드가 파손되어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민호는 백업 시스템을 숨겼다. 검사는 그를 최악의 가장으로 몰았다. 유진과 서윤은 무표정하게 앞만 봤다.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할 때 민호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판사는 5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박 서장의 영향력으로 형기를 다 채울 게 뻔했다. 선고 후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창백해졌고 서윤은 오열했다. 서장은 비열하게 웃었다. 유치장에 민호에게 한 여성이 소환장 봉투를 건넸다. 승현이 면회 와서 이혼을 논의했다. 봉투엔 이혼 서류와 서윤의 입양 서류가 들어있었다. 민호는 고통스럽게 서명했다. 유진은 집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또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와 서윤의 교육비를 요구했다. 승현이 도청 방지기를 켰다. 민호는 집이 결혼 전 자기 소유였음을 강조하며 거부했다. 집 대신 현금 10억을 주겠다고 제안해줘.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반대 제안을 준비했다. 투자 기금에 대해 묻자 민호가 답했다. 유진에게 액수를 말한 적 없어. 시청에서 업데이트 비용은 지불했니? 아니. 승현이 답했다. 그것도 청구해줘. 내 수입료는 2억이야. 나중에 더 도와줘. 민호가 말했다. 승현은 무고한 친구의 수감에 슬퍼했지만 집을 지키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는 시청에서 2억을 받아내야 했다. 다음 날 민호는 새 감방으로 옮겨졌다. 소장의 훈시 후 그는 마동철을 만났다. 동철은 종이에 글을 적고 있었다. 민호가 헛기침하자 동철이 으르렁거렸다. 글씨 못 쓴다고 말하면 죽는다. 민호는 덤덤히 말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나 보군. 동철이 놀라 물었다. 내가 처음 묻네. 난 어릴 때부터 일만 했어. 무슨 글이야? 할머니 생신 편지야. 내가 대신 써줄까? 아니, 내가 쓰고 네가 옮겨 적어줘. 동철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동철이 민호의 어깨를 쳤다. 조심해. 글 가르쳐 줄게. 민호의 제안에 동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하지만 비밀이야. 민호가 답했다. 노력은 도와줄 가치가 있어. 난 민호야. 난 마동철이야. 웃지 마. 다들 K라고 불러. K는 위험한 산이지. 그 명성답게 살아봐. 민호가 미소 짓자 긴장이 풀렸다. 민호는 동철의 편지를 정자로 써주었고 곧 수업이 시작되었다. 2주 후 민호는 뜻밖의 면회 호출을 받았다. 면회실엔 이혼 중인 아내와 딸이 있었다. 민호는 냉소적으로 구경하러 왔냐며 교도관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했다. 유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떠났다. 그는 교도관에게 그들의 면회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승연이 소음 차단기를 들고 왔다. 이혼 제안서가 수정됐어. 민호가 물었다. 돈 더 달래? 아니, 대화만 해주면 위자료를 깎아주겠대. 미안하지만 그녀와 대화하느니 손해보는 게 나아. 민호가 단호히 답했다. 비싼 거절이네. 승연이 걱정했다. 돈일 뿐이야. 전달해줘. 민호는 미소 지으며 유아용 독서 교재를 부탁했다. 동료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어. 승연은 민호답다며 준비해주기로 했다. 다음 주 책꾸러미가 오자 교도소는 술렁였다. 교도관이 민호의 지능에 대해 비아냥거렸으나 민호는 무시했다. 방으로 오자 동철은 화냈으나 민호는 웃으며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다. 왜 읽어야 하지? 그냥 남들이 다시는 속이지 못하게. 동철이 투덜대며 공부했다. 내가 내 친구니까 하는 거야. 우리 친구 맞지? 민호가 손을 내밀었고 동철이 잡았다. 그래, 넌 내 유일한 친구야. 민호는 고독한 동철의 삶을 바꿔주고 싶었다. 어느 날 민호가 멍이 든 채 돌아오자 동철이 으르렁거렸다. 누구냐? 박 서장이 보낸 놈들이야. 집 넘기라고. 민호가 답했다. 계속 괴롭힐 거야. 동철이 경고했으나 민호는 소중한 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호의 설명을 들은 동철은 가해자들을 처리했고 다음 날 그들은 의무실로 실려갔다. 강민호를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퍼졌다. 동철은 열성적으로 공부했고 민호는 강 박사로 불리게 되었다. 수감자들과 출소 후 취업의 어려움을 토론하던 민호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제빵사였던 남자에게 사업 계획서를 써보게 했고 동철에게 보안 팀장을 맡겼다. 동철은 깊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승연이 면회 오자 민호는 출소자 창업 투자, 기금 계획을 공유했다. 승연은 법률을, 민호는 재정을 맡기로 계약했다. 그 후 승연이 유진의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생활비 없이 예금 절반만 받는 조건으로 서명했다. 민호와의 대화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집은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호는 독신이 되었고 투자 기금은 성공해 많은 출소자를 도왔다. 그는 교도소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 그는 교육 전용 공간을 얻어 수감자들을 안정시켰다. 사회복지사가 가석방 명단에 없는 이유를 묻자 민호가 답했다. 소장이 박 서장 친구라 보고서가 안 좋습니다. 게다가 가석방되면 또 함정에 빠질까봐 만기 출소를 원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묻자 민호는 사법 불신을 드러냈다. 정의로운 법치 국가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민호가 답하자 그녀는 미안해했다. 민호는 동철에게서 적을 제압하는 기술을 배웠다. 4년 동안 민호는 근육질 체격을 갖췄다. 동철은 그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다. 교도관이 민호를 소장실로 불렀다. 또 함정인가? 민호는 긴장했다. 5분 뒤 소장실에 들어가자 소장이 물었다. 네가 컴퓨터를 잘한다며? 전직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얼마나 잘해? 소장의 물음에 민호는 함정을 의심했다. 소장이 컴퓨터 문제를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민호는 교묘하게 숨겨진 키로거와 불법 영상을 발견했다. 그는 이것을 협상 카드로 썼다. 소장이 돌아오자 민호는 단둘이 대화하자고 했다. 불법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하시겠지만 제 인터넷 기록이 무고를 증명할 겁니다. 고쳐드릴 테니 제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와 인터넷 권한을 주십시오. 소장은 할 수 없이 동의했다. 일주일 뒤 민호는 작업을 하며 영상을 숨기고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박 서장이 자신의 집에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걸 보고 복수를 결심했다. 실시간 영상 프로그램을 작성했고 소장이 자신을 다시 찾게끔 오류를 남겼다. 1년 뒤 소장이 다급히 들어와 물었다. 다 됐나? 끝났습니다. 문제 있으면 연락하세요. 소장은 교도관에게 호송을 지시했다. 민호는 동철에게 복수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고 승연에게 편지를 썼다. 일주일 뒤 검찰 수사관이 편지를 읽고 박성철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승연이 수사관에게 모든 정보를 넘겼고 수사관들은 박 서장이 민호의 집에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증거를 포착했다. 출소 직전
박성철 서장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비웃는 민호를 향해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수사관이 민호를 작은 회의실로 불렀다. 당신 덕분에 박성철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 복역할 겁니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민호는 감사했다. 그가 시스템에 어떻게 접속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는 소장과 해결할 문제를 끝내고 박 서장에게 접근 금지 경고를 내렸다. 출소 후 민호는 버스를 탔다. 지원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정비소에 도착해 환영받았다. 주인이 트럭을 내주며 돈은 필요 없다고 했으나 민호는 고집해 할인을 받고 구매했다. 늦은 오후 승연의 집을 방문했다. 지수가 그를 따뜻하게 맞았다. 민호는 여전히 예의 발랐고 지수에게 꽃을 선물했다. 승연이 요란하게 들어와 민호를 껴안았다. 침묵이 흐르자 지수가 위로했다. 정적이 깨지자 지수가 음료를 물었다. 탄산수만 주세요. 술은 안 마십니다. 지수가 저녁상을 차렸다. 오늘은 축하하고 내일 문제를 해결해요. 그들은 동의했고 민호는 7년 만에 안락함을 느꼈다. 지수는 민호를 위해 손님방을 준비했다. 민호가 사양했으나 지수가 고집했다. 우린 친구야. 내 프로젝트가 우릴 도왔어. 승연이 방으로 안내했다. 지수가 웃으며 잘 자라고 인사했다. 민호는 교도소 소음이 그리워 뒤척이다 잠들었다. 다음 날 한유라가 망원경으로 민호를 관찰했다. 그녀는 깡마른 남자가 트럭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는 걸 봤다. 유라는 FBI 수색을 떠올리며 경계했다. 민호는 폐허가 된 집으로 들어갔다. 모든 게 파괴된 모습에 절망했다. 그는 캠핑 장비를 옮기기 시작했다. 유라가 돌아왔을 때 지수가 민호에게 괜찮으냐고 물었다. 민호는 친구들 덕분에 진정했다. 너희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지수가 자기 집에서 자자고 했으나 민호는 자기 집을 지키겠다고 거절했다. 그들은 명함을 주고 떠났다. 유라가 다가와 안전을 걱정하자 지수가 이 동네는 이제 더 좋아질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유라는 지수의 말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민호는 집을 점검했다. 집은 엉망이었지만 청소를 시작했다. 유라는 창가에서 쇠지개를 든 민호를 보며 긴장했다. 다음 날 민호가 노트북으로 일하자 유라는 검색을 통해 그의 전과를 알고 당황했다. 지수에게 안심을 받은 뒤 엑스콘 직원들이 도착했다. 민호는 그들에게 집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트럭이 도착했다. 한 여성이 유라에게 꽃을 전하며 소음에 대해 사과했다. 2주 후 집은 어느 정도 복구되었고 민호는 유라의 차가 고장난 걸 보고 도왔다. 이웃 강민호입니다. 유라가 당황해 말했다. 급해서요. 아들 데리러 가야 하는데. 제 트럭 타시겠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다. 수리비가 없어서요. 유라가 수줍게 말하자 민호가 답했다. 그냥 돕는 겁니다. 한유라입니다. 실례 많았네요. 아닙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민호는 스피커폰으로 정비팀장 준호를 불렀다. 유라도 대화를 들었다. 준호가 차를 점검하러 오기로 했고 민호는 유라와 학교로 향했다. 조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유라는 민호가 출소자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다시 봤다. 학교에서 태호가 민호를 보고 반가워했다. 유라는 차가 고장나서 아저씨가 태워주셨다고 설명했다. 준호가 차는 못 고친다며 다른 차를 내주기로 했다. 유라가 울먹이자 준호가 안심시켰다. 민호 씨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무죄임을 믿어요. 민호는 백업 영상을 복구해 박 서장의 음모를 다시 확인했다. 눈물을 흘리며 FBI에 신고했다. 수사관은 증거를 확보하고 유진을 취조했다. 공모 영상의 유진은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검사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일주일 뒤 유진은 자백했고 박 서장은 평생 복역하게 됐다. 민호는 승연을 통해 유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서장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 그 돈은 민호의 투자 기금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고립되어 따돌림당했다. 보상 소식에 박 서장은 분노했다. 출소 1년 후 동철 K 민호와 함께 살게 됐다. 폭풍우 치던 밤.
민호는 비에 젖은 유라와 태호를 발견해 집으로 들였다. 감기 걸려, 들어와. 유라는 민호의 집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민호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들을 챙겼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고 권하며 따뜻한 물을 준비해줬다. 유라는 고맙다며 민호의 뺨에 뽀뽀했다. 왜 전처가 당신을 버렸을까요? 모르겠어. 그녀는 지금 감옥에 있지. 유라는 부끄러워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민호는 보안 시스템으로 무죄를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동철이 유라의 집을 점검했으나 거주 불가능 판정을 내렸다. 민호는 즉시 유라가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조치했다. 유라가 이웃의 시선을 걱정하자 민호가 위로하며 자신의 비서로 일해달라고 제안했다. 민호는 태호의 공부도 돕겠다고 했다. 유라는 감동에 민호를 껴안았다. 당신을 좋아해요. 그녀는 수리 기간 동안 민호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태호는 민호가 만든 로봇을 보고 신나게 놀았다. 민호는 유라와 쇼핑몰에 갔다. 유라는 전 직장에 사표를 냈고 민호는 그녀에게 높은 월급과 숙식을 약속하며 웃었다. 2주 후 유라는 민호에게 사랑을 느꼈다. 태호에게 수학 선생님이 생겼고 유라는 마당에 낯선 차를 발견했다. 차 안에는 딸 서윤이 있었다. 서윤은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고 집을 나와 수학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유라는 서윤이 민호의 딸임을 알고 그녀를 집으로 들였다.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고 유라는 그녀를 위로했다. 아빠를 사랑하죠? 유라가 묻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부녀의 재회를 돕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아빠가 자신을 잊었을까봐 두려워했으나 유라는 아빠가 여전히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라는 민호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고 민호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직설적으로 말할게. 여기서 할까? 침대로 갈까? 유라의 도발에 민호는 당황했으나 곧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나도 널 사랑해. 그들은 진심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다. 유라는 학교에 태호를 데리러 갔다가 서윤과 마주쳤다. 아빠 관계 회복 도와줄게. 6주 후 유라는 임신 증상을 보였고 민호가 이를 눈치채고 걱정했다. 다음 날 민호는 유라에게 회중시계와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며 청혼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 당연하죠, 바보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민호는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유라는 서윤의 사정을 민호에게 알렸다. 민호는 딸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라가 부녀의 만남을 주선했다. 서윤은 아빠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아빠. 그들은 마침내 재회했다. 민호는 서윤에게 집을 내주었고 서윤은 감격했다. 서윤의 약혼자 준혁은 동철의 아들이었다. 민호는 준혁을 환영했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7개월 뒤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민호는 더없이 행복해했다. 유진은 감옥에서 출소했으나 갈 곳이 없었다. 서윤은 아빠의 권유로 엄마와 연락을 유지하며 그녀를 도왔다. 유진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유진은 동철의 회사에 채용되었으나 민호와 접촉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 흘렸다. 서윤의 결혼식 날, 유진은 이방인처럼 참석했다. 민호가 그녀에게 춤을 청하자 그녀는 오열하며 사죄했다. 민호는 과거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자비를 베풀었다. 유진은 회한에 젖어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